근데 일단 과정 속에서 쭉 한번 훑어보려고 일단 임금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노동자들이 A부터 B까지 노동을 했는데 C를 잘라버리면 여기가 필수 노동시간. 말하자면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자신을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잉여 노동시간.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자본가가 점유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노동자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임금 할당분인데,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될 게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 아니라 막수도 계속 얘기했지만 노동력의 가격이 노동력, 추상적인 노동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고. 적을 수도 있고. 임금의 종류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으로 나누는데, 명목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얻은 액수, 금액이죠, 금액.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총임금이고 하나는 순임금이에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에 의거하여 마땅히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금액인데 그만큼 못 받죠. 그냥 우리가 순임금을 받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임금 있죠. 우리가 이렇게 월급으로 받는 임금. 그게 이제 순임금이 되는 거고. 실질임금은 그렇죠. 우리가 돈을 받아도 물건값이 오르면 우리가 구매할 액수가 적어지죠. 물건값이 내리면 더 구매할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명목임금은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의 크기하고 소비재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비율적으로 정해지는데, 그 밑에 보면 잠깐 계산을 해놨어요. 이거는 워낙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임금이 올랐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명목임금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걸 실질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물건값 오른 것분에 명목임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명목임금이 5% 오르고 가격이 10% 올랐다면 당연히 110분의 105 곱하기 100 해가지고 95.4. 저번에 받은 돈의 100으로 따지면 지금 95.4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6%의 실질임금을 하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오른 거에 대비해서 물가 오른 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도 이제 잘 보면은 인플레이션 가격 결정에 그 통계청이나 경제기획부에서 따지는 상품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만약에 짜장면 값이 3,000원에서 5,000원이 됐는데 그거는 물가 등락에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그건 물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품목이 있거든요. 그걸로 물가를 따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물가 상승률이 경제기획원에서 조작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대중들이, 일반 서민들이나 대중들이 쓰는 물건값은 올려놓고 딴 물건 내리면 물건이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 가격이 하락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대적 임금은 노동자의 명목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율 사이의 비율. 그래서 이제 전체 만들어진 것 중에서 명목임금하고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 사이하고의 어떤 비율, 어떤 프로테지가 있느냐, 이게 이제 상대적 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임금은 자본의 축적 과정은, 그러니까 막스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정의를 하냐면은 잉여 가치를 자본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잉여 가치를 다시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자본의 축적이라고 부른다. 잉여 가치를 자본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잉여 가치를 다시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자본의 축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저번에 이걸 했죠. 상품의 가치는 가변자본 플러스 불변자본, 이게 포함된 거죠. 여기에 이제 잉여가치, 이게 이제 포함된 건데, 이 잉여가치가 다시 자본으로 사용되거나 다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이 두 가지를 갖다 축적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자본주의는 언제나 확대 재생되는데, 그 확대된 잉여가치 일부가 계속 다시 자본으로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서 점자로 이 자본의 규모가 커지겠죠. 이걸 갖다가 가변자본, 그 자본의 축적이라고 해요. 축적. 자본이 계속 쌓이는 거죠, 만약. 축적이라는 건 쌓이는 거니까. 축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본론 1권 605쪽은 독일어래요. 독일어 그 돈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당연히 저기 자본에는 생산자는 물적도 들어가지, 물건도 들어가지만 노동력이 재생산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둘의 관계. 막상 굉장히 중요한 게 항상 생산 관계죠. 가변자본, 노동력하고 자본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자본 축적 과정에서 재생산됩니다. 근데 재생산되는데 자본이 축적되면서 그 생산 관계의 재생산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계속 새롭게 형성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갖다 쭉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변화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그 어떻게 변하고 어떤 그 생산 관계가 만들어지고 심화되고 한쪽에서는 뭐 지양되고 이런 과정을 쭉 뒤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이제 이런 이거 옆쪽에 8번까지 써놓고 이거 제가 지금 발췌해갖고 좀 요약을 한 거거든요. 아주 짧게 각 나라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좀 사례를 들고 막 이러면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본 축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제일 다시 얘기하지만 자본이 축적된다는 게 그냥 잉여가치 일부가 생산 과정으로 다시 투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 관계, 노동력과 자본과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재생산은 단순 재생산하고 확대 재생산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우리가 자연 경제는 대부분 아주 이게 6개 갖고 왔는데 여기 2장이 더요. 똑같은 거야. 모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를 갖다 경제적으로 재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 관계도 재생산하는 거죠. 원시사회는 어떻겠어요? 재생산이 거의 뭐 그냥 많은 경우에는 식량을 얻는 이런 행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단순 재생산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봉건 시대는 어느 정도 잉여가치가 생산이 됐죠. 그거는 일부 귀족들이 그냥 사치제로 소비해버린 거죠. 왜? 다시 또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축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재생산은 그 똑같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단순 재생산은 생산된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개인적 욕구로 소비하는데 모두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자본이 축적이 안 되죠. 그럼 그냥 그대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잉여가 와. 이윤이 남아고 다 먹고 쓰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중소기업은 그 상태에서 재생산되죠. 그걸 갖다가 단순 재생산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기업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때요? 계속 재생산을 해갖고 더 규모를 늘려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용함으로써 이전 생산 단계의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을 대체하는 그 재생산. 생산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단계의 확대, 즉 잉여가치 일부분이 축적되어 추가 자본으로 이용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자본가들의 욕구에 소비되는 레버뉴를 쓰이는 거죠. 여기 영어책에서 레버뉴가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잉여가치 중에 일부분은 자본의 축적으로 되돌아오죠. 그 나머지 부분 자본가들이 지 맘대로 쓰는 게 레버뉴예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번역이 참 한국말로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윤, 수익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니까 자본가가 직접 소비하는 잉여가치 부분을 갖다 우리가 레버뉴라고. 영어책 이런 게 나오면 그 참조를 하시라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쪽을 강독을 하다 보면 레버뉴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문맥이 잘 이해가 안 돼갖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레버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자본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 일단 당연히 자본 축적이 많이 되려면 잉여가치가 많이 생산돼야 되겠죠. 그래서 잉여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여러 요인들. 당연히 노동력 착취 정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는 노동 생산성 수준. 그럼 노동 생산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겠어요?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한 명 노동자가 얼마만큼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때 실제로 재밌는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새마을운동 때 우리 지금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때 1960년대 후반이 우리나라가 봉건제적인 사회가 아니었죠.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도입이 됐어요.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신분으로부터 해방돼 있었고 모두 다 자기 직업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러면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공장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땅 한 마지기에 3명이 일했는데 1명만 일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2마지기를 경작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잉여 노동력이 남죠. 이거는 다 대부분 똑같아요. 스탈린이건 마오건 처음에는 토지를 나눠줬다가 집단 농장화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산성을 높여서 거기서 잉여를 만들어갖고 산업화에 이용을 하려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랬을 때 박정희가 했던 건 뭐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우리 다 어릴 때 막 날마다 했던 거. 그게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땅을 넓히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경운기라. 경운기가 다녀야 되는데, 경운기가 뭐뭐해요? 농촌에 한 번도 안 가봤네. 농활도 안 가봤어. 경운기가 뭐라고? 경운기가 뭔지 모르고. 경운기 몰라? 아, 경운기가 뭐를 하냐고 그런 거예요? 경운기가 뭐예요라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고. 아, 많죠. 일단 여기 일단 시골을 가는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농작물의 운반 기능도 있고, 그리고 그놈이 별게 다 있어요. 그놈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 발전 기능도 그놈이 가능하고. 전기를 이용해서 뭐를 하냐? 전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수로 물? 그렇지, 물 쏘고. 네, 그런 게 가능하고 이렇게. 또 탈곡도 있다. 탈곡도 있다. 다 되죠. 다 목적 맞는 게죠, 맞는. 그러니까 속 끌고 이거 하는 거하고 경운기 갖고 이거 하는 거하고 땅을 일단 훨씬 더 깊게 팔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쉽게 추수할 수 있고, 운반도 쉽게 되고, 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길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자체가 진행이 됨으로써 70년대 초중반에 중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갖다가 일단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굉장히 중요해요,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농촌의 생산성을 높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노동 생산성이 뭐에 제일 많이 의존하느냐고 했을 때 기계가 잖아요. 내가 쓰는 기계, 공장에 기계가 있을 때 옛날에 100명이 자동차를 하루에 2대 만들었는데 지금 100명이 자동차를 20, 30대 만들 수 있다. 1시간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생산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화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경공업화에서 중공업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기억나죠? 세계 기술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막 전부 다 카퍼레다고 이랬던 거 기억나죠? 그게 이제 기술이는 중국 건데 기술자를 갖다 막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조선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배 하나를 만들 때는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목수부터 이 용접공부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6개월 막 몇 년씩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먹고 자고. 우리가 아파트 시설, 이렇게 도시 시설이 그대로 다 있다. 축소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금호공구나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농촌에서 좀 돈 없는 사람들 막 무료로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군대도 안 보내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뛰어난 인력을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농촌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계만 있으면 돼요? 농작물을 갖다가 잘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주로 비료를 뭘로 줬어요? 배설물이나 퇴비 만들어서 줬잖아요. 지금 비료를 전부 다 화학 비료를 주죠? 충주 비료공단. 만들 때도 되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때 우리나라가 인력 수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인력 수출은 독일에 이제 간호사하고 광부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약이 1년 계약이에요. 초기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회기형 이민이라 그러는 회기형 뭐라 그러나 가서 일하는 거죠. 회기형으로 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2년 후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2년 후에 돌아오는 거면은 어떤 식으로 임금을 받았냐면 우리나라 돈은 국제적인 태환성이 없잖아요. 한국 돈은 물건 사려면 아무도 안 사잖아. 종이대가리니까. 근데 마르크는 태환성이 있잖아요. 임금을 박정희가 마르크를 받는 거야. 거기 간 간호사하고 광부들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을 외화로 쓰고
한국 돈으로 그 월급을 준 거예요, 이제 가족이. 아, 교환이. 그치, 그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던 거죠.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거야. 그래도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농부, 광부하고 간호사들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아요. 그 대신 충주 비료 공장을 독일 회사가 와서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주 비료 공장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 생산량이 확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개발한 거 통일벼 이런 거 있죠. 그래갖고 우리 쌀 못 먹게 하고, 초반에는 이제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일 안 하는 노동자들은 자기가 먹을 거를 농촌에서 수확을 안 하죠. 이제 해주는 거 먹고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쌀 일로 와야 되니까 이제. 쌀을 갖다가 수매해갖고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니까, 한 가마니에 내가 보통 사먹는 거 훨씬 싸니까. 노동자들의 재생산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 그랬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얘기해? 국가에서 그걸 다 해주니까. 기업한테 훨씬 더 이익이 돼요. 임금을 적게 줘도 되니까.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거를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자연스럽게 되니까 영국이 자본주의의 이 발달 과정이 가장 더디게 일어나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부터는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근데 한국은 60년대, 70년대 초반, 80년대까지 굉장히 추작적으로 일어나요. 물론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 있었죠. 그때 막 그 60년대 후반에 막 세계 경제가 불황되면서 표준화된 많은 포도주의적 대량 생산을 외국으로 옮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표준적 생산이라는 것은 어때요? 대부분 숙련공이 많이 필요 없죠. 가서 열심히 조이고 며칠이면 이제 자기도 반숙련 노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만 갈아보면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갖고 한국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거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이렇게 중반까지 계속 좀 진행된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노동생산성 수준, 그리고 투하한 가변 자본의 절대적 크기, 또 얼마만큼, 인경화치는 당연히 유일하게 생산한 게 가변 자본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노동력이 유일하게 인경화치를 생산하는데 자꾸 기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경화치가 자꾸 하락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은 어때요? 임금이 싸고 많이 오는 데로 막 자꾸 옮겨다니는 거죠. 그래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잉여가치가 자본가 개인의 수익으로 분할되는 정도. 그렇죠. 잉여가치가 자본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한 사람이 다 자기 개인적 소비로 쓰면은 그 기업은 더 이상 그냥 축적이 안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은 정말 노랭이야. 그래서 축적된 거 모든 거를 갖다가 자기 기계 사는데 또 써. 그럼 계속적으로 축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축적 과정에서 자꾸 자본이 생기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라고 해갖고 이제 막스 한참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통 컨센트레이션을 보면 잉여가치 일부분의 계속적인 자본화로 인하여 자본의 크기의 확대를 의미하는, 자본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집적은 집중된 자본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망하죠. 한 대기업이 되죠. 그런 건 집적이에요. 그렇지만 새로운 자본이 자꾸 들어가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자본이 집중돼요. 이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본주의는 두 가지 축적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자본의 규모가 점점 커지지만 또 하나는 한쪽으로 자본이 몰리는 거죠. 이 두 가지 현상을 갖다 설명하게 되는지 하는 거고. 따라서 막스는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착취, 수많은 소자본의 적은 수의 대자본의 전환 등 자본의 집적은 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는 집중과 구분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스는 집중하고 집적하고 구분을 하면서 자본의 축적은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자본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 기계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기적 구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본의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즉, 자본을 구성하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간의 비율이 어떤 것인가? 막스는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기술적 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불변 자본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 자본이 전체 그 자본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막스는 요 밑에 써겠지만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거죠. 이 부분은 근데 앞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V하고 C하고가 이제 자본이죠. 그러니까 V하고 C가 자본인데
이 중에서 C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에요. 근데 축적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 불변 자본의 자본의 그 집중화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많이 일어나니까 점점점 어때요? 여기 커지는 거에 비해서 이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1하고 1 더하기 2에서 2였어. 근데 이게 3이 되면은 1 플러스 3에 3이 되죠. 이거 3분의 2였는데 이거 4분의 3이 되는 거야. 자꾸 커지죠,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 그러니까 자본의 가치 구성에서 불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잉여가치를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가변 자본이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윤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윤이 하락하는 것도 이거는 개인기업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에요. 어떤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자꾸 기계를 들여갖고 막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 기계를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자본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이게 옛날에는 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갖다가 경제학자들이 뭐 논문을 쓸 때 막 독일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막 해가지고 막 그 논문에 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는 거의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주요 생산 자본, 뭐 자동차 산업 이런 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전체 총 자본의 한 사회에서 운동하는 총 자본의 그거를 계산해낼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그래서 막스가 대충 맞지 않을까 맞아요. 막스가 상권으로 가면 경향이라 그래요. 경향. 그러니까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자본이 전부 다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 어떤 건 오르는 자본도 있고 떨어지는 자본도 있고 있지만 경향을 가지고 이제 하락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은 생산과 재생산 과정의 필수적인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 구성이 고도화됐다는 것은 이 밑에 나오듯이 자본의 가치 구성은 불변 자본의 가치와 가변 자본의 가치 사이의 관계이다. 전체 자본의 가치에서 불변 자본을 이루는 부분의 가치가 클수록 자본의 가치는 고도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식의 이거를 이루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뭐겠어요? 이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계속 고도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본가들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경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뭐라고 해요? 자본가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 경쟁이라는 게 기회의 균등에서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경쟁에서 지면 다 개인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을 안 해서, 내가 머리가 안 아파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경쟁은 결코 기회도 균등하고 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거의, 자본주의도 거의 없죠. 솔직히 수능을 한 달 있으면 수능 보잖아요. 수능 보는 애들이 무슨 기회의 균등이 있어요. 어떤 애는 아침부터 아침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바로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있고, 동생 봐줘야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좋은 데서 막 아침도 좋은 거 먹고,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달동네에서 태어난 애랑 무슨 뭐 강남에 아주 부천에서 태어난 애랑 똑같은 게 안 나오죠. 그런데 똑같이 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박정희 때 보면은. 그렇죠? 가난한 애가 막 전세방에 사는 애가 막 옛날에 수능 1등 했다 그러면 막 신문에 크게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힘든 환경에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이 결핍돼서 그렇다는 걸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제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그거는 빨리 다른 그 우화로 바꿔줘야 돼요. 어린애들이 그걸 들으면서 잘하니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산 위로 경주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 결국 대부분이 거북이잖아요. 대부분이 거북이거든요. 우리 정교조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정교조가
학생들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뭐죠? 교육감 있잖아요. 교육감은 학생들이 직접 뽑으라고 합니다. 어차피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내가 그래서 이러죠. 어떤 옛날 선생님한테. 그러면 아주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육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 거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라죠. 걔들 중에 99.9%가 야자 할 사람은 다, 야자 안 할 사람은 다 손들어야 되잖아. 이건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번, 8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그 막사 얘기하는 자본 축적의 절대적 법칙이라는 거, 일반적이고 절대적 법칙이라는 걸 이제 끌어내는 과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산관계가 재생산된다는 거였죠. 생산관계. 생산관계는 사회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산관계가 재생산되죠. 자본의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 인구의 변화는 절대적이보다는 상대적이다. 즉 막스의 그 자본론에 제가 아까 번역을 한 건데, 오히려 자본주의적 축적은 자본 자신의 힘, 에너지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힘이라고 에너지와 규모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과잉이라는 건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동력이 과잉돼 있다 그러면은 과잉된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쓸모없는, 즉 자본의 평균 가치 증식 욕구에 과잉된 노동인구, 따라서 쓸모없거나 추가적인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굉장히 자본의 축적이 계속적으로 쓸모없는 그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고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정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땜질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땜질. 정말 전부 다 정부에서 옛날에 아주 전형적으로 벌어졌던 게 이런 일이 막 벌어졌을 때 이 스웨덴이에요. 우리가 스웨덴 모델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웨덴의 인구가 850만에서 90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땅덩어리는 넓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그 또 나라의 특성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항상 얘기하지만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법칙이 관철되면서 그 나라의 특수적인 거랑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러나 충돌하면서 발달하거든요. 전개가 되는데 스웨덴은 850만이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중립국이었다. 스웨덴은 땅덩어리는 굉장히 큰데 사람 사는 데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뒤는 다 뭐예요? 다 숲이에요. 숲. 말하자면 엄청난 목재와 아주 양질의 철이 스웨덴 게 제일 좋아요. 철이. 그러니까 그런 막 그 볼보 같은 차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났어. 뭐를 해야 돼요? 파괴된 걸 재건해야 되죠. 재건할 때 필수적인 두 개가 뭐예요? 나무하고 철인 거예요. 근데 스웨덴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정책 때문에 스웨덴에서도 그 70년대부터 이제 불황이 오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재건이 끝나고 다른 선진국 가서 다 성장하기 시작하고, 스웨덴이 갖고 있던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뭐 실업자도 생기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된 거는 그 실업자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공공부문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걔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기업세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기업에서 내는 세금은? 법인세가 61%예요. 소득세도 61%. 61% 지금은 떨어졌나?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61%면은 1,000만 원을 가지면은 6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9%인가 그럴 거거든요. 우리나라 39%일 거예요. 그 1,000만 원 벌면 390만 원을 세금으로 낼 거예요. 보통 근로자가 웬만큼 번다는 애들이 제가 알기로 19%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이 버는 애들 39%를 내요. 39%를 내는데, 아무튼 거기서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공공정책을 쓰는 거예요. 뭐 사회복지도 하지만 실업자들 갖다 구제하는 방식으로 다 고용을 해요. 근데 걔들은 고용을 하면은 걔들은 동일 업종의 동일 인력이에요.
동일업종 애들 서구는 동일업종이 동일임금이기 때문에 산지기 하나 시켜놓고 공무원 7급 주면 7급 공무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의미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요새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자연환경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실업을 줄여나갔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도 많이 붕괴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되면서 상대적 과잉 인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우리는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를 자본주의적 축적의 결과로 인식해야 하며 축적이 계속 진행될 경우 실업과 상대적 과잉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둘러싼 싸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막스의 자본론만 봐더라도 일자리를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일자리를 갖다가 이런 시스템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뭐 창출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뭐 그 정치가들의 그냥 미사 요구 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축적의 일반적 법칙과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서 막스 아리아가 같이 주장한다. 이것도 이제 자본론에서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사회적 부, 사회에서 기능하는 부분, 동그라미 친 거는 막스가 생각할 것,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더 붙여놓은 거예요. 사회에서 기능하는 자본, 이 기능 자본의 증가의 규모와 에너지, 따라서 무산자 계급의 절대적인 수와 그들 노동 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 예비군의 크기는 커진다. 그러니까 자본이 커질수록, 사회적 부가 커질수록, 그리고 노동 생산력이 커질수록, 이럴수록 산업 예비군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늘어날수록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대 제가 제 주장을 쓴 게 아니라 그래. 지금 자본론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이게. 자본의 팽창력을 발전시키는 동일한 원인이 자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력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산업 예비군의 상대적 크기는 부의 능력과 함께 증가한다. 하지만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군대와 비교하여 이 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굳어진 과잉 인구는 더 대량화된다.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쓸모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서 죽으면 돼요? 아까 오면서 요새 뭐 노인 문제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까 또 어떤 노인 한 분이 며느리를 죽였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 단 거 보니까 어떤 애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연령별로 해갖고 60세 되면은 전부 사살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다 중요한 거는 노령화까지 지금 여기서 노령 인구 문제에 대해서 노령화를 이때는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된 인구가 하는 게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먹여 살려야 사는 사람들이 급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령화 문제는 이 좌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장애 문제죠.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 중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도 일할 능력은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죠. 그냥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가 뭐 동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그 삶을 갖다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죠. 그런 거를 박근혜가 잘 찌른 거죠. 이번 선거에 20만 원씩 주겠다. 근데 보통 노인들한테 좀 있는 노인들한테 20만 원 애게 이러지만 폐지 줍는 사람들한테 2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큰 거예요. 보통 청소 아줌마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70에서 75만 원, 80. 근데 지불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 봉투밖에 지불이 안 돼요. 청소 도구하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학교에서 청소 아줌마들 다 총학생회에서 대모여가고 밥 먹여라 그래요. 밥도 안 준다. 근데 이놈들 그런 거 잘 안 들어.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 안 해. 하여간, 그러니까 75만원 그 사람한테 20만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비하고 이런 거 빼잖아요. 거의 임금의 3분의 1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의 젊은 애들한테 한 4, 50만원 준다는 얘기가 거의 그렇죠. 근데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안 지키느냐 이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안 지키니까 물러나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순들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죠. 이들의 빈곤은 노동의 고통과는 반비례적으로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 노동의 고통과는 반비례적으로 노동의 고통이 심해지면은 이 사람 노동하지 않으면 더 심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노동자 계급의 급빈 증가 산업 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된 적인 빈곤 상태도 증가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그 작용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의해 수정된다. 이게 이제 막스가 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본 축적의 절대적인 법칙이 상대적 과잉 인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창출된다. 자본이 커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제가 정치가들을 갖다 많이 움직이게 만들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번에 얘기했듯이 양질의 전환의 법칙이거든요.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둘을 겨냥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죠. 아무리 부르주아지 폭력적인 어떤 부르주아지 정권이어도 그 사람들의 표를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가 이 부르주아지 사회가 발달하다 보면은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케인즈족이 좌파가 돼버리고 딴쪽이 우파가 돼버리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좌파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복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자본가들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자본가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자본가들이에요. 뭔가 하면은 지금 이런 법칙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쪽에 계속 벤츠 파는 아저씨가 벤츠가 팔리겠어요?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경제가 돌아가야 돼요. 한쪽으로만 돈이 집중되고 한쪽에는 계속 실업 상태고 산업 예비군 상태면 어떻게 돼요? 산업 예비군이 실업이지만 자기 공장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케인즈가 자본주의를 구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가 케인즈가 구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런 케인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자본론을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본론은 그래서 글을 보면은 자본론을 읽었다는 그런 느낌은 안 받는데 그 스승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해겔도 공부하고 막 특이적으로 물론 수학, 물리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계급적인 거 뭐 이런 거는 진짜 부정을 하고 집단적인 어떤 관계는 부정을 하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경제 행위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있잖아요.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한계의 효용학과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막스식의 정치 경제가 다 비판하거든요. 서로 몰랐지만 그거를 갖고 공부한 알프레드 마샬이 몰랐을 수가 없죠. 알고 있었겠죠. 근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 7번, 8번 자본 축적의 두 가지 경향성 그리고 계속 얘기된 집중과 집적 그리고 유기적 구성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예요. 이게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수하게 작동하느냐는 이제 그 나라의 그 계급관계라든지 또 그런 거에 달려 있는 거죠. 까지만 제가 준비해 온 거. 좀 얘기 많이. 명쾌하게 좀 명쾌하죠 여기 자본 축적.